정세균 후보가 이제 하차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도 전북 관계는 아니지만 전북 관련한 공약을 또 발빠르게 내고요. 근데 정세균 후보는 중도 하차한 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최소 2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마지노선이 3위였겠죠. 네. 근데 정세균 후보한테 이제 그쪽에 계시는 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스펙이 화려해도 현대의 정치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팬덤 없으면 성공 못한다. 그 팬덤이 없는 상태에서 경선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일단은. 그리고 그 팬덤이 그 정치를 지켜주는 건데 팬덤 하나 없이 그렇게 뛰어들었는데 이미 그 시장은 이낙연 후보가 선점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시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똥밀필패.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그렇죠. 그 아주 독사과 같은 느낌? 제가 볼 때 순수한 팬덤은 이재명 팬덤하고 추미애 팬덤 정도로 보여요. 나머지는 그냥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팬덤에 가깝처럼 보이고 더군다나 전북 경선 갔는데 정세균 후보가 거기서 최소 2위 이상 못 나면 정말 체면 엄청 구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흐름이 자기가 4%밖에 못 얻었기 때문에 전북에서도 그런 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난 안 볼래 하고 접어버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제이거나 대통령을 임명한다면 저는 정세균 총리가 준비된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관리도 평생 잘해오셨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경선 과정에 들어가면 사실 미국 대통령도 그렇지만 대중적 인기, 대중이 보는 치명적 매력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 치명적 매력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스타일.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그런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이미 느낀 분도 있고 바닥에.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얘기하면 민심, 시대 정신, 뭐 그런 것의 반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그 매체에서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의 표현을 봤는데 멋있더라고. 정세균은 아슬란이다. 아슬란.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현대에서 나온 차고요. 그랜저보다 훨씬 비싸고 고급차인데 사람들이 몰라요. 알려지지 않은 거야. 그 비유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비유도 어렵다. 아슬란. 그러니까 저도 요즘 민주당 그 정치인분들한테 총선 기획단 들어온 이유도 그랬고 이게 온라인 뉴미디어 이쪽 분야거든요. 청년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다 하면 어떤 청년들이 좋아하는 얘기 뭐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속도전에 익숙해요. 되게 내가 그냥 당장 이게 궁금한데 이 사람 무슨 말을 했을까. 근데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SNS를 통해서 그런 소통에 익숙한 분이고 또 반대쪽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좋든 싫든 간에 어쨌든 빠르게 소통을 하니까 그 점에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 갖고 있네. 뭐 그게 비판을 하든 아니든 그런 생각이 있는데 기존의 정치인분들은 아무래도 언론을 거쳐서 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또 신중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리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뭐 메타버스를 하든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에는 그런 점들을 좀 빨리 다른 의원님들도 캐치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SNS를 나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SNS는 같이 들어가서 노는 거예요. SNS는 인생의 낭비예요. 왜들 그렇게 살아? 조성은 봐봐. 그걸 자랑하고 싶었던 게 나중에 드러나잖아. 아무 쓸데없이. 역사적 순간. 37층. 그 소문에 최민희 의원님은 38층에서 밥 먹었다는 소리가 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SNS 잠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갑자기 뭘 한다고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스토리, 맥락이 제일 중요하다 보는데 그냥 갑자기 지나가다 나 노무현 이런다고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감동, 그런 스토리와 맥락이 이어지고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딱 연결이 돼야 되는데 가끔 보면 민주당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좀 뚝뚝 끊기는 점들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다음 주 주말이면은 이제 호남 경선이 있잖아요. 근데 호남에 확실히 민주당에는 호남에 그
어떤 그 지역적 기반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숫자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난 경선 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선 때 1차 선거인단 투표자 수가 49만 명이에요. 49만 명. 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광주 전남에 12만 명, 전북에 7만 명에서 호남 지역 전체가 2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 덩어리는 많아요. 엄청 큰 거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호남에서 지금 뭐 이낙연 후보가 뭐 승기를 잡느냐,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쪽의 목표는 결선 투표를 가는 것일 텐데 저는 결선 투표를 간다고 해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만 중간에 있던 나머지 3, 4위, 5, 6위 주자들의 표가 이낙연 후보한테 간다는 보장이 일단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지금 페북에 이재명, 추미애 두 분이 얻는 표를 더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게 네. 62%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62% 넘어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개혁적이라고 보는 사람에게 주는 표의 프로테이지가 지금 현재 62에서 3%라는 거예요. 결선 가면 그 프로테이지는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목표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승기를 잡았다 이런 건 아니고 어떻게든지 결선 투표로 가면 뭔가 수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한낱 그 지푸라기로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사실 불안하죠. 한편으로 보면 예를 들면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뭔가를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또 그 네거티브에 봉착하기 때문에 실제로 51% 조금 넘는 득표율은 좀 불안하다. 여기서 이제 이재명 추미애 지지자의 딜레마가 또 막 탄생을 하는 측면이 있죠. 고민이 분명히. 많으시겠죠. 근데 지난 그 선거인단의 선택을 보고 저는 정말 집단지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가 이낙연 후보에게 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재명 후보가 55에서 60%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흐름상. 네. 그런데 51% 얻고 나머지가 이재명이 아니고 이낙연 후보에게 갔다면 그건 뭐 동정론이나 의원직 사퇴 효과 이렇게 봤을 텐데 거기를 안 가고 추미애 후보한테 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로 개혁의 불씨를 계속 유지하고 가겠다. 이낙연은 아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한 사람들이. 예, 그 프로테이지가 거의 6%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추미애 그 압승한 표가 62%쯤 되면 62%예요. 그것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상당 부분 동요한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어정쩡한 스탠스의 중도적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는 거죠. 아, 이게 당심 지지자들의 입장이구나. 당심 민심 일체 가는 건데, 그리고 그 중도 스탠스 중에 나중에 출세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스탠스는 그냥 유지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편을 처음에 확실히 하면 여기 대표적인 표본이 있지 공격받기 쉽고 않습니까? 네. 사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중도에서 아무데도 들어가지 말고 후보가 딱 그 당선됐을 때 이제 후보 결정되면 그때 가서 첫 번째 눈도장, 이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저는 진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진짜 최민희 의원님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머리가 뭐라도 단단해. 더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게 주말에도 매번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힘들 때도 그냥 다 실드 치러 나가시는 거 보면 아니 생각해보면 정작 고생한 사람은 이렇게 사면도 안 되고 진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계속 기억을 하고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재조명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정말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예. 진짜 호남이 많긴 많구나. 서울이 권리당원 대의원 수가요 13만 명이고요. 경기도가 16만인데 호남이 20만이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나중에 제 2차 뭐 경선 선거인단 투표까지 까이겠지만 진짜 권리당원하고 대의원 숫자가 많네. 호남은 호남이다 진짜. 진짜 대단하다. 네, 20만 명. 서울 경기보다 많아요. 이야. 여기서 이낙연 후보가 뭐 어떤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호남에서 10%까지만 따라잡으면 이재명 지사의 그 득표율을 50%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이제 그 분위기 타고 이제 결선 가겠다 이런 건데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서 이재명을 이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많이 따라붙겠다 이런 전략이긴 한데요.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계속 이재명이 더 늘어난 추세였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한 20% 이상 따돌리면 호남에서 게임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10%? 20%? 20% 정도 벌린다면 20%가 지금 20%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근데 호남분들의 전략적 투표 또 정세균의 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선 투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추미애 대표의 지지율이 이낙연에 근접하면 진짜 볼만한 싸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전략 투표라는 게 이런 거잖아. 이재명의 지지율을 55%까지 득표율을 올려주면 뭔가 진짜로 안심이 될 텐데 이제 간당간당해졌단 말이에요. 호남 사람들이 그 이재명에 대한 지지는 이재명이 좋고 이낙연이 좋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교체, 그러니까 정권 연장을 재창출. 안정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 민심을 담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는 그게 유동적이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 캠프가 여전히 이재명 네거티브가 주더라고요. 대장동 건도 장기표가 제안하니까 이낙연 후보가 받아요, 그걸. 그걸 지키라니까. 참 답답하네. 그래서 진짜 답답한 게 저는 이낙연 후보가 네거티브를 계속하면 호남이 이재명 후보에게 50% 이상 몰아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그게 아니라 정말 품어주는 태도, 다 같이 원팀으로 이렇게 가는 태도를 보이고 태세 전환을 100%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더 가져가서 재밌게 해봐라. 재밌게 하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동적이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낙연 캠프 쪽이 결정할 일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건 리스크예요. 그 내가 봤을 때는 네. 그게 왜냐하면 이 호남 분들의 민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수준이 높다고.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이러면. 예. 자, 민주당 경선 전망은 이거였고요.